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지방직 7급 서울시 회계학 7급 강의 시작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문제가 일반적으로 저희 국가직보다 서울시가 좀 어렵잖아요. 서울시 이번에도 좀 어려웠고요. 재무회계 16문제, 원가 2문제, 정보회계 2문제 나왔는데 이 재무회계 쪽에서는 특수회계 쪽이 좀 많이 나왔어요. 우리 최근에 봤던 국가직 7급에 비하면 이 중급회계 쪽이라고 하죠. 뒷부분에 있는 특수 주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에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문제를 좀 보면 좀 이따 풀어보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논리를 정확히 알면 계산 없이 탁탁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풀이 연습만 하셨으면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부터 좀 볼 건데 회계학 공부를 항상 하실 때 뭐 시험 붙고 지금 시험 보시고 합격하시고 이런 분들 문제가 없지만 이제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한번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꼭 아셔야 되는 게 회계학이라는 게 논리를 정확히 알아야 계산이 간결해져요. 그냥 문제를 무조건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시면 이렇게 조금만 꼬아서 나와도 그냥 헤매게 된다고요.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저희 개념체계가 나와 있는데 개념체계 측정 부분이 나왔죠. 자산부채 측정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 측정에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거 잠깐만 정리해 볼까요? 우리 측정 기준을 보면 역사적 원가가 있죠. 역사적 원가.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공정 가치가 있고요. 사용 가치랑 이행 가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뭐가 있습니까? 현행 원가가 있고 요거 네 개를 합쳐서 뭐라 그럽니까? 현행 가치라고 하죠? 정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정리를 시험 문제 목적으로. 우리 측정일에 조건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보면 역사적 원가는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하지 않죠? 하지만 현행 가치들은 측정일의 조건들을 다 반영합니다. 이거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거래원가가 있어요. 거래원가 보시면 역사적 원가는 거래원가를 고려하죠. 공정가치는 고려하지 않고요. 사용가치랑 이행가치도 고려하지 않아요. 현행원가는 고려하죠. 이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었습니까? 주의사항을 보면 자산은 거래원가가 발생하면 가산하고요. 부채는 거래원가가 발생하면 차감해요. 요걸 좀 기억해야 됐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여러분 주의사항으로 좀 알아줘야 되는 게 있는데 주의사항으로 보면 이 역사적 원가 같은 경우에는 최초 취득 시점에 역사적 원가를 몰라. 그럼 취득 시점에 현행 가치를 역사적 원가로 해서 요 금액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공정가치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공정가치에서 뭘 알아야 됩니까? 공정가치에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얘는 기본적으로 유출가격이에요. 유출가격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 나갈 때의 가격이기 때문에 자산을 매도하고 부채를 상환할 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해요. 그래서 자산을 구매할 때 가격이다 그러면 다 틀린 얘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측정 기준을 아주 단순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딱 문제 나올 수 있다고요. 저희 이번에 국가직 7급에서도 요 거래원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번 서울시도 이 거래원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럼 문제를 보시면 1번부터 볼 건데 측정 기준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이행가치 있는데 등이 있기 때문에 사용가치 빠졌으니까 틀렸다고 봐야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체크하시면 되고 2번 니은 보시면 니은이 좀 이게 애매했는데 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 역사적 원가는 역사적 원가 나왔네? 역사적 원가는 거래 원가를 고려하는데?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인수한 수취대가와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고 나와 있는데 포함이 틀렸죠. 포함이 왜 틀렸습니까? 부채는 거래 원가를 아까 내가 차감한다고 그랬잖아요. 포함이 아니라. 그래서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 원가를 차감해야지 수취한 대가와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이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요. 기억만 맞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계속 보시면 D급 보시면 시장 조건에 따른 거래가 아닌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가를 식별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의 현행 가치는 최초 이 시점에 간주 원가로 사용한다. 이게 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최초 취득 시점에 원가를 모른다면 현행 가치를 최초 원가로 간주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역사적 원가를 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급도 맞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이제 네, 리을 보시면 리을에 자산의 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로 인한 증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공정가치는 유출가격이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할 때 가격이 아니라 자산을 처분할 때 가격이에요. 그래서 요 얘기가 틀렸죠. 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기 때문에 1번이 답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 우리 감가상각비의 추정이 나왔죠. 그쵸? 추정의 변경. 뭐, 요 얘기 나왔는데, 요거는 우리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림 그려서 푸는 게 가장 빠르죠. 아무튼 20만 원에 취득했고요. 6년 동안 생각한대요. 6년 동안 그림 다 그리고 있으면 돌아버리죠. 우리 6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그냥 한 번에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6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보면 20만 원에서 2만 원 빼면 되고 정액법이잖아요. 그럼 전체 내용연수가 10년인데 6년이 지났으니까 6년 동안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쌓여 있겠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0만 8천 원 나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6년 동안 10만 8천 원이 나왔을 거기 때문에 X 6년 말이 되면 6년 말이 되면 실제로 장부금액이 얼마가 돼요? 9만 2천 원이 되겠죠. 우리 중요한 게 뭡니까?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잔존가치, 감가상각 방법이 바뀌게 되면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금액을 아는 게 제일 중요했고요. 요 금액에 이제 7년도에 감가상각비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만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9만 2천 원이고 지금 장부금액이 항상 감가상각과 관련된 사항들이 변경하면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잔존가치가 5천 원으로 재추정됐대요. 그럼 잔존가치 5천 원. 여전히 정액보험인데 내용에서 몇 년입니까? 8년이래요. 이것도 사실 문제를 조금 더 정교하게 내려면 X7년 초 입장에서 내용연수가 8년인지 X7년 말 입장에서 내용연수가 8년인지 이런 거 사실 고려해 줘야 되는데 문제 그렇게까지 정교하게는 안 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8년을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 8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이제 하면 되니까 8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면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오냐면 1087로 나옵니다. 답이 얘죠. 괜찮죠? 이런 문제는 가볍게 풀 수 있어요. 가볍게.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넘겨보시면 3번이죠. 아마 이 금융자산 쪽은 잘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번 보자마자 숨이 탁 막히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게 또 느껴지시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FVOCI 채무상품과 총포괄손익의 의미를 묻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총포괄손익의 의미를 안다면 10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우리 보시면 총포괄손익이 뭡니까? 총포괄손익이 뭐예요? 이 첫 번째 의미는 뭐죠?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더한 게 총포괄손익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주주와의 거래가 없다면 자본 변동액이 총포괄손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총포괄손익을 보면 주주와의 거래가 없고 부채가 없다면 뭐랑 똑같아져? 자산의 변동과도 총포괄손익이 똑같아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기본 강의 때 노래를 부르는 얘기인데 그럼 결국에 이걸 갖고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자본의 변동이랑 자산의 변동이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결국 이 총포괄손익이라는 건 자본의 변동액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자산의 변동액과도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총포괄손익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결국 자산이 얼마 변동했냐 물어보는 문제라고요. 자산이 얼마 변동했냐. 그럼 X1년 초에 9만 원짜리 자산을 취득했고 FVOCI는 FVOCI이기 때문에 기말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잖아요. 기말의 공정가치가 9만 5천 원이 될 거니까 자산이 얼마 변동했어요? 5천 원 변동했다고요. 자산이 5천 원 변동했죠. 끝인가? 아니죠. 채무 상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10만 원에 10%한 10만 원만큼 현금 이자가 또 들어온다고요. 기초에는 9만 원 있었는데 채무 상품이 그게 기말에 9만 5천 원으로 바뀌어서 5천 원 증가하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액면 이자로 현금 만 원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기초 대비 기말에 자산 얼마 증가했어요? 15,000원 증가했죠.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요. 이렇게 풀면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미를 항상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하지 이게 문제만 빨리 푼다고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봤고요. 자, 이제 4번을 보면 와 지분상품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지분상품 진짜 금융자산 쪽은 다 못하시는데 일단 FVPL 나왔어요? FVPL이기 때문에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죠.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 내가 100조를 취득했고요. 공정가치가 1,200원이어서 취득할 때 그죠? 기말의 공정가치가 1,200원이었어요. 그럼 1,200원짜리가 됐겠지. 근데 X 2년 3월 1일이 되면 무상증자를 했다고요. 20%. 그래서 내가 20조 받았대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읽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하면 지금 무상증자가 뭔지 주식 배당이 뭔지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은 저희가 없으니까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하면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뭡니까? 첫 번째는 투자자 입장에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에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이 일어나서도 아무것도 회계처리 안 한다는 거죠. 변동이 없어요. 왜냐면 주식 배당이나 무상증자를 한 회사에 자본 총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자본끼리 위치 이동한 거지 자본 총계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내 입장에서도 회계 처리할 게 없다고요. 보통 기본 강의 때는 여기까지만 가리키는데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게 사실 이거라고요. 근데 주식 수는 늘어나.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 단위당 원가는 변동한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식을 보시면 원래 내가 100주가 있었고 X 1년 말에 공정가치가 1200원이고 FV PL이니까 단위당 1200원짜리가 됐겠죠. 그래서 얘에서 얘 곱하면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12만원 됐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무상증자 했대요. 무상증자하면 주식주가 120주로 늘어난다고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 회계 처리 안 하기 때문에 장부 금액은 12만원으로 변동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역산할 수 있어요? 단위당 취득 원가가 1000원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식 배당이나 무상증자 나오면 요 틀을 이용해서 요거만 정확히 계산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리고 팔았다는 거예요. 81,000원에. 그럼 처분 손익은 어떻게 돼? 81,000원에 팔았는데 거래 원가가 1,000원 존재하면 우리 금융자산의 거래 원가는 처분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실제로 주식 사서 주식 팔아보셨어요? 증권사 수수료 빼고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고요. 애초에 증권사 수수료 빼고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81,000원에서 증권사 수수료 1,000원 뺀 8만원이 들어와요. 나 몇 주 판대요? 60주 판대요. 그거 하나당 단가가 얼마 됐어요? 1,000원 됐죠.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럼 얼마 나와요? 2만원. 그렇죠? 실제로 2주를 넘지 않아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그래서 정확히 아시면 여기까지 푸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정확히 하시는 분이라면 논리를 알았다면. 근데 지금 논리를 모르시는 분이면 3번에서 이미 일단 한번 꼬이고 4번에서도 엄청 시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해. 정확히.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문제풀이 할 때는 회계 처리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회계 처리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회계 처리를 꼭 해야 되는 피치 못할 단원이 있기도 한데 사실 저희 시험 난이도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풀이를 올 산식이랑 그냥 왁구로 할 거예요. 보시고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넘어가서 볼게요. 이제 5번을 볼 건데 재무비율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재무비율. 선생님 재무비율 이거 외워야 되나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 기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나 객관식 때는 이 재무비율 같은 경우엔 팁이 하나 있는데 앞에 나오는 애가 분모로 가고요. 뒤에 나오는 애가 분자로 가요. 사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많이 풀 수 있거든요. 그럼 보시면 일단 문제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보기를 좀 보시죠. 자, 보기 보시면 우리 매출액 순이익률부터 볼까요? 매출액 순이익률부터 보면 앞에 있는 애가 분모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매출액 얼마 있어요 지금? 2만원. 순이익이 분자로 가야 되겠죠? 뒤에 있으니까 그게 2,000원이잖아요. 그럼 몇 프로 나와요? 당연히 10% 나오겠죠. 얘는 맞고 총 자산 회전율 나왔네요. 그럼 자산 회전율인데 자산 회전율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모에 우리 분자에 뭐가 가면 되겠어요? 매출액이 가면 되겠죠. 그럼 분모에 뭐 가야 돼요? 자산 평균 가야 되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0.5에 나와요. 괜찮죠? 여기까지도. 그 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 지금 자기자본 이익률을 보면 항상 앞에 있는 애가 분모로 간다니까요. 그럼 자기자본 얼마 있습니까? 10,000원 있죠. 이익률 얼마예요? 2,000원이요. 당기순이익 2,000원이잖아요. 항상 앞에 있는 게 분모, 뒤에 있는 게 분자. 그럼 계산은 얼마 나와요? 20%. 여기까지 다 맞았네요. 그럼 답이 1번이겠지. 근데 꼭 이게 불안하니까 이것도 계산해 본다고요. 그거 틀리고 막 깜짝 놀래고. 여러분, 그냥 이거 맞았으면 1번이 답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면 얘는 어떻게 나온대요? 매출액 순이익률에다가 총자산 회전율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비율을 곱하면 얘가 나온다고 그랬죠? 계산하면 이게 4 나옵니다. 이거는 뭐 별도로 제가 설명할 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봤고 이 넘겨보시면 이야 6번이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회계사, 세무사 쪽에서는 다 출제가 됐던 파트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세무사도 고급 회계를 잘 다루질 않아요. 특히나 이 파생상품 쪽은 아예 안 다루거든요. 이 콜옵션이라는 게 파생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다루는데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근데 저희 공무원에도 나왔죠. 사실 이런 거 내면 안 되는데 나왔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냥 풀이를 보시는 차원도 있지만 공부를 하시려고 요 풀이 강의를 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살짝만 얘기해 볼게요. 콜옵션이 뭘까요? 콜옵션 친구로 풋옵션도 있거든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문제풀이 왁구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좀 이따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저랑 5분만 들어볼게요. 콜옵션이 뭔지 풋옵션이 뭔지. 이 옵션이라는 게 언제 생겨났냐면 예전에 1800년도에 시카고에서 생겨난다고요. 시카고에 미국의 큰 농수산물 시장이 있었어요. 나는 거기서 옥수수 장사야. 나는 옥수수 장사기 때문에 늘 불안해. 왜냐면 옥수수 지금 씨를 뿌려서 6개월 후에 옥수수가 수확되는데 그때까지 옥수수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맨날 시카고 농수산물 시장 가서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농수산물 시장 가서 옥수수 가격이 올랐나 떨어졌나 본다고요. 그럼 오르면 막 이러고 떨어지면 막 이런다고요. 이런 농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팝콘을 만드는 공장 사장이 있어요. 이 공장 사장의 입장에서도 늘 불안해. 팝콘의 원재료가 옥수수인데 옥수수 값이 오르면 원재료 값이 올라오기 때문에 나는 손해봐. 근데 옥수수 값이 떨어지면 원재료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난 이득 봐. 그래서 이 양반도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시카고 농수산물 시장 가서 이렇게 본다고요. 불안해. 너무 불안한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둘 다 너무 불안해서 가격을 보고 시카고 농수산물 시장 앞에 있는 펍, 이 맥주집에서 맥주를 한잔 하면서 옥수수 값 때문에 걱정이야 막 이렇게 하다가 서로가 사장이고 농부인 걸 알게 된 거죠. 옥수수 만드세요? 옥수수로 팝콘 만드세요? 죄송해도 합석해도 될까요? 그래서 합석을 한다고. 둘이 술을 마시다 보면 취해갖고 이제 형 이런다고요. 형, 사장님, 농부님 이러지 말고 형, 우리 형은 농부 입장에서 사장한테 물어보는 거죠. 형은 얼마의 옥수수를 사면 만족할 것 같은데 나 옥수수 한 푸대에 $100에 살 수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형, 나 농부인 나도 옥수수를 한 푸대에 $100에 파면 만족할 것 같아. 그럼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들끼리 계약을 맺자. 6개월 후에 내가 옥수수가 수확되면 형한테 한 푸대에 $100의 옥수수를 보낼게. 그럼 형도 걱정 없이 6개월 후에 그냥 한 푸대 $100에 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형이 뭐라고, 옥수수 그 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공장 사장이? 콜! 이런다고요. 이게 옵션이에요. 그래서 옵션은 뭐냐면 아직 물건이 왔다 갔다 하진 않는데 이때 미리 계약을 맺는다고. 이때 미리 계약을 맺어요. 몇 개월 후에 정해진 가격으로 옥수수를 서로 사고 팔기로 계약을 맺는다고요. 괜찮죠? 그럼 농부 입장에선 6개월 후에 $100의 옥수수를 팔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농부는 옥수수를 $100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풋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풋 옵션은 뭐냐면 팔 수 있는 권리예요. 정해진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라고요. 그럼 사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장은 내가 옥수수를 정해진 $100에 6개월 후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 권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콜옵션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풋옵션과 콜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사실 이거 문제가 정교하지 않은 게 문제에서 콜옵션이라고 줬기 때문에 사실 이건 줄 필요가 없는데 이것도 줬어요. 계속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이 경우에 여러분 만약에 봐봐. 농부 입장에서 보면 나는 $100에 팔기로 했어. 근데 지금 6개월 후가 됐더니 옥수수 가격이 120원으로 올라요. 그럼 나는 이 $100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우리가 약속은 맺어놨지만 지금 옥수수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굳이 사장한테 $100에 팔 필요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중간에 이 계약을 그냥 취소시켜버린다고요. 농부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농부 입장에서는 옥수수 가격이 90원으로 떨어지면 100원에 팔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이득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장에 내다 팔면 90원인데 사장이랑 계약한 게 100원이니까 나는 이득 보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 농부는 이 풋 옵션을 실행할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계약이 이렇게 딜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옵션 거래에서는 증거금이라고 해서 여기 계약금을 얼마 걸어놔요. 중간에 계약을 깨지지 않게 계약금을 걸어놓는다고요. 뭐 그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콜옵션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대. 6개월 후에 실제로 $120 되네.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콜옵션을 행사하는 게 이득이겠죠? 어렵지 않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6개월 후에 가격이 $70가 되면 $70에 살 수 있는데 뭐하러 $100에 사겠어요? 그럼 이 권리를 포기하겠죠. 이런 게 풋옵션, 콜옵션이냐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수익 단원인데 수익에서 배우는 재매입 약정 판매거든요. 그럼 재매입 약정 판매 같은 경우엔 이렇게 한다고.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판매자한테 물건을 팔면서 뭘 부여하냐면 콜옵션을 부여해요.
내가 물건을 팔고 몇 개월 후에 물건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추가로 받는다고. 판매자가. 괜찮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구매자 입장에선 내가 일단 물건을 지금 사긴 샀는데 풋옵션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어요. 풋옵션은 뭐냐면 물건을 내가 지금 사왔는데 정해진 가격에 나중에 다시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계약을 맺거나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물건을 팔고 나서 내가 다시 사와야 되거나 물건을 사오고 나서 내가 다시 나중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물건을 돌려받거나 돌려주는 계약이라고요. 이런 걸 재매입 약정 판매라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분은 이게 굉장히 지엽적인 주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만 들으시고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결론만 낼게요. 결론만 얘기하면 이 경우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판매자 입장의 회계 처리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면 되거든요. 판매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 손해보고 이 옵션도 행사할 것 같아. 그럼 요거는 어차피 내가 물건을 판 다음에 다시 사와야 되는데 물건을 팔 때 예를 들어서 100원 주고 팔았는데 다시 사올 때 120원에 사와야 된대요. 그리고 이걸 행사할 것 같아. 그럼 100원만 팔은 다음에 나중에 120원으로 다시 물건을 사오면 20원 손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계약은 금융약정으로 봐요. 금융약정이 뭐냐면 돈 빌린 거래로 본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판매자 입장에서 이익 보는 거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행사할 것 같아. 그러면 리스 거래로 봐요. 그럼 얘는 뭐냐면 100원에 판 다음에 나중에 80원에 다시 사온대. 그럼 100원 받은 다음에 나중에 80원 돌려주는 거니까 20원 이득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건 리스 거래로 봐요. 마지막으로 요 재매입 약정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진짜 물건 팔린 걸로 본다고요. 저희 시험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 결론 좀 얘기할게요. 결론 얘기하면 실제로 나중에 이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사하는 경우도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이자 비용은 인식해요. 뭔 소리인지 몰라도 돼요. 일단 필기하세요. 이자 비용은 인식해요. 하지만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로 매출을 인식하지 않아요. 아유 죄송해요. 순서가 바뀌었네. 나중에 이 재매입 약정을 콜옵션을 행사하거나 풋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엔 절대로 매출을 인식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매출을 인식합니다. 제가 이거 원래 실제 수업 시간이면 한 1시간 30분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결론을 내릴게요. 여기까지.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만.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 한번. 지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월 1일 날 고객을 물건한테 팔았는데 일단 5만 원 받았대요. 5만 원 받았다고 나와 있고요. X1년 12월 31일이 있고 X2년이 있는데 X2년 3월 30일 날 고객으로부터 5만 8천 원에 다시 재매입해야 된대요. 봐봐요. 5만 원에 사왔는데 5만 원 받았는데 나중에 5만 8천 원에 다시 사와야 된대. 5만 원 받고 5만 8천 원 돌려보니까 나 이익 봐요? 손해 봐요? 손해보죠. 그럼 금융약정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5만 원 지금 받고 나중에 5만 8천 원 돌려줘야 되니까 8천 원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금융약정이라고요. 금융약정이 뭔데? 돈 빌린 거래로 본다고요. 괜찮죠? 그럼 돈 빌린 거래로 보기 때문에 지금 5만 원 받고 나중에 5만 8천 원 돌려준대. 그럼 어떻게 돼? 요 사이에 차이가 얼마예요? 8천 원만큼 차이 나죠? 총 4개월 동안 8천 원만큼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거라고요. 괜찮죠? 그럼 12월 31일자로 발생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 끊어야 되니까 4개월 동안 8천 원인데 한 달 지났죠? 그럼 여기 어떻게 해주셔야 돼? 그쵸? 2천 원만큼 이자 비용 잡아줘야 되고요. 나머지 3월 30일 날 나머지 3개월치에 해당하는 6천 원만큼 이자 비용 또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그리고 마무리로 기억하시면 될 게 뭐라고? 이 경우에 행사를 하면 끝끝내 재매입 약정을 실행해서 나중에 5만 8천 원 주고 돈을 돌려주면 이 경우에 매출로 인식할 금액은 아무것도 없고요. 행사를 안 하면요. 내가 행사를 원래는 5만 8천 원 돌려줬어야 되는데 행사를 고객이 안 해서 5만 8천 원 안 돌려줘도 되니까 이 경우엔 5만 8천 원을 다 매출로 기재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만. 이거 굉장히 특수 주제고 사실 공무원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억할게요. 이 정도만. 이해 안 되세요? 괜찮아요. 자주 나올 주제는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까지 얘기했고, 선생님 이 얘기는 왜 안 해요? 이건 문제를 좀 엉성하게 낸 건데, 콜옵션일 경우에는 이 예상되는 시장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풋옵션일 경우에만 예상되는 시장 가치를 고려합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1번 보시면 해당 거래는 리스 계약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이익 보는 계약만 리스 계약이에요. 지금 손해봤잖아요. 5만 원 받고 나중에 5만 8천 원 돌려줄 것 같으니까 8천 원 손해보는 계약이죠. 그래서 리스 계약 아닙니다. 12월 30일 날 인식할 이자 비용 있다. 있잖아요, 이자 비용. 그래서 이자 비용 있어요. 틀렸고. 4번째 보시면 12월 1일 날 해당 거래로 인식할 매출은 없어요. 이때는 돈 빌린 걸로 보기 때문에 매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회계처리를 좀 써드리면 좋은데 회계처리를 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안 쓸게요. 4번 보시면 X2년 3월 30일 날 해당 거래로 인식할 매출액은 58,000원이다. 실제로 얘는 나중에 보면 행사를 안 했거든요.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 3월 30일 날 콜옵션은 행사하지 않았다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행사를 안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려주기로 한 돈을 전액 매출로 계상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X2년 3월 30일 날 매출로 인식할 금액은 58,000원 맞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괜찮죠? 좀 특수주제라서 이런 거는 저희 공무원 시험에 나오긴 좀 그런데 나왔어요.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가시죠. 네. 다음으로 가시면 이제 말문제가 좀 무난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네. 보시죠. 투자부동산 문제가 나와 있죠? 지우고 좀 볼게요. 네. 투자부동산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투자부동산이라는 건 임대 및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을 얘기하는데 보시면 다른 건 다 맞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4번이 틀렸거든요. 4번? 이 4번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임대하는 부분이랑 자가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건물 이렇게 있으면 내가 건물을 10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5층은 임대 놨고 5층은 우리 회사 사옥으로 쓴대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죠? 이런 경우에 분리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분리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고 분리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형자산이랑 투자부동산으로 나눠서 공시할 수 있죠. 그렇죠? 임대놓은 부분은 투자부동산, 내가 사용하는 부분은 유형자산 분류할 수 있고요. 분리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가 사용하는 부분이 경미하면 다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거고 자가 사용하는 부분이 경미하지 않다면 전체를 다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요. 근데 4번 보시면 부동산 중 일부는 지금 임대수익을 쓰고요. 일부는 내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대요. 그럼 일부는 투자부동산이고 일부는 유형자산인데 이 경우에 모두 투자부동산을 분류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틀렸죠? 모두 투자부동산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분리매각이 가능하면 나누고 분리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가 사용이 경미한 부분, 자가 사용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그 외의 경우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번 볼게요. 이것도 8번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신경을 많이 쓰는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가 논리를 정확히 알면 되거든요. 우리가 사채에서 이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채 발행 기간 동안 이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 사채 발행 기간 동안 총 이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내가 지금 받은 돈에서 앞으로 줄 돈이에요.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사채 발행 시점에 받은 돈에서 앞으로 줄 돈들을 빼주면 그게 총 이자 비용이라고요. 그걸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매년 안분하는 것뿐이죠. 그럼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보세요. 지금 X 1년 말의 장부 금액이 482600 나와 있다고요. 482600만큼 내가 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X 2년 초가 되면 남은 2년 동안 액면 금액 50만 원 받고요. 액면 이자율이 8%니까 4만 원이죠? 이렇게 돈을 받을 거라고요. 그럼 이런 문제는 내가 앞으로 줄 돈이 총 58,000원이고 지금 안 주고 있는 돈이 48,2,600원이니까 요거에서 요거 뺀 금액이 정확히 2년간의 이자 비용이에요. 이런 건 알 필요도 없다고요. 이걸 뭐 복잡하게 유효이자를 뽑고 그러면 서로 힘들어요. 뭐라고? 총 이자 비용은 내가 줄 돈에서 지금 안 주고 있는 돈이고 내가 줄 돈에서 지금 받은 돈을 뺀 거기 때문에 X 2년 초 입장에서 앞으로 줄 돈과 지금 현재 안 주고 있는 돈을 빼주면 그게 2년간의 총 이자 비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답이 얼마 나오냐면 답이 97,400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이거 막 머리 쓰고 그럴 게 아니라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9번 보시면 충당부채 얘기가 나와 있는데 충당부채 나온 것 중에 잠깐만 좀 내용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우리 상계가 있죠. 상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상계가 뭡니까? 자산과 부채를 서로 상쇄시켜서 금액 하나로만 표기하거나 수익과 비용을 서로 상쇄시켜서 금액 하나로만 표현하는 걸 상계라고 하죠. 우리 원칙은 뭡니까? IFRS에서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상계를 금지하고 있죠. 상계하지 마 그랬다고요. 하지만 예외사항으로 상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강제사항으로 뭐가 있습니까?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상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상계해야 한다고 그랬죠. 강제사항이고 예외사항 두 번째가 뭡니까? 충당부채와 관련해서 제3자가 대리변제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대리변제하는 부분은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고 그랬다고요. 저희 시험 문제 지금 이게 나왔죠. 그럼 만약에 내가 소송에 지금 졌어. 소송에 져서 100억을 물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충당부채로 100억 잡고 소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100억 잡아요. 근데 내가 소송에서 지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자동으로 나온대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자동으로 나오면 보험금이 한 70원 정도 나온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충당부채와 상계하지 않고 별도의 자산으로 잡죠? 요 정도는 회계 처리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괜찮죠? 그리고 반대쪽에 어떻게 하고 그랬어요? 반대쪽에 이 경우에 비용과 상계할 수 있고 또는 별도의 수익 쓸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얘기라고요. 그 얘기. 여기까지 아시면 돼요. 그럼 우리 보시면 1번 보고기간 말 충당부채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에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조정한다. 충당부채 측정의 기본적인 원칙이 뭡니까? 최선의 측정치죠? 맞고요. 2번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비용은 제3자와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없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 비용은 상계해서 표시할 수 있어요. 자산을 충당부채와 상계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제3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충당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취급할 의무가 없으면 뭐 당연히 없겠죠. 여기까지 했고요. 4번 보시면 충당부채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액하고 해당 증가금액은 차액 원가로 인식한다. 맞죠? 이거 뭐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 우리 유형자산에서 배운 복구충당부채 그렇죠? 복구충당부채 회계처리 생각해 보시면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우리 10번 보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묻는 문제지. 와, 문제 개 어렵네. 아유, 많이 어렵네. 이것저것 다 물어봤네. 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사실 10번에서 뭘 물어본 거냐면 두 가지를 물어본 건데 10번에서는 첫 번째로 이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을 쓰고 유형자산은 재평가 모양을 쓰는데 요거 두 개의 차이가 뭔지를 물어본 거고 공정가치 모형은 취득 원가가 이렇게 있는데 기말에 공정가치가 이렇게 변동하면 그 공정가치의 차이를 다 당기손익에 반영한다는 게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이고요. 재평가 모형은 취득 원가가 이렇게 있고 공정가치가 이렇게 변동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는 게 재평가 모형이라고요. 차이가 있죠. 요거 하나 물어본 거고 두 번째로 진짜 물어본 거는 실현손익인 당기손익과 미실현손익인 기타 포괄 손익의 의미를 물어본 거라고요. 당기손익은 실현됐죠. 기타 포괄 손익은 아직 실현이 안 된 미실현손익이라고요. 안 팔았으니까.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실현손익이기 때문에 기말에 장부에 마감을 해요. 장부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어디로 가? 이익잉여금으로 간다고요. 하지만 얘는 미실현손익이기 때문에 장부에 마감을 안 하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으로 안 가고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배당을 줄 수 있고 얘는 배당을 줄 수 없다. 여기까지 이어지셔야 된다고요. 이 문제 보시면 내가 10만 원의 유형자산을 취득하고요. 기말의 공정가치가 15만 원일 때 투자부동산이고 유형자산으로 분류했을 때 투자부동산은 여기 공정가치 모형이고 유형자산은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데 문제에서 신기한 게 뭘 물어봤습니까?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다고요. 이익잉여금? 이러지 마시고 결국 당기손익은 장부의 마감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을 가지만 기타 포괄손익은 장부의 마감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으로 못 간다는 걸 아니 그거 물어본 거라고요. 보자마자 답은 뭐겠습니까? 이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면 공정가치 모형이라 당기손익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당기손익 5만 원이 기말에 집합손익을 타고 이익잉여금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투자부동산 같은 경우엔 이익잉여금을 미치는 영향이 5만 원 증가해요. 하지만 재평가 모형을 쓰면 취득 원가보다 공정가치가 위에 있을 때는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하고 기타 포괄손익은 미실현손익이기 때문에 장부에 마감을 못해. 그래서 이익잉여금으로 못 가기 때문에 변화는 없음이죠. 이 논리를 정확히 알면 금방 풀 수 있는데 논리를 정확히 모르시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정도면 쉽죠. 지금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을 했을 때 매출원가는 얼마 차이 나냐 요거 물어봤어요. 매출원가는 얼마 차이 나냐, 그리고 감모손실, 평가손실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문제에서 평균법 물어보면 반드시 뭘 확인하셔야 돼. 아, 문제에서 선입선출법이구나, 오케이. 선입선출법, 평균법이구나, 오케이.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 안 돼요. 반드시 뭘 따져보셔야 돼? 계속기록법인지 실질재고조사법인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계속기록법 하에 평균법, 총평균법 하에, 실질재고조사법 하에 평균법이라면 전체 판매 가능 재고자산을 전체 판매 가능 수량으로 나와서 평균을 구하지만 계속기록법 하의 평균법은 팔릴 때마다 매출원가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팔릴 때마다 평균 단가를 다시 구해야 되죠.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에서 확인해 봐야 되고,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이든지 실질재고조사법이든지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를 확인해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계속기록법이라고 나와 있죠. 계속기록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8월 23일 날 매출이 80원 있으니까 이거 전에 구입하고 보유하고 있었던 기초재고와 5월 8일 이 두 개에 대해서만 저희가 평균 단가를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괜찮죠? 그럼 나 봐요. 우리 그럼 평균법일 때 매출원가 한번 보여볼게요. 평균법일 때 매출원가를 구해보면 가봅시다. 100개 있었고요. 개당 10원짜리였어요. 그 다음에 50개 있었고요. 개당 13원짜리였어요. 이게 1월 1일과 5월 8일 날에 기초와 매입한 금액이 될 건데 다 몇 개 있습니까 지금? 150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개 팔린 거예요? 80개 팔렸다고요. 그쵸? 그럼 매출원가 얼마 나옵니까? 계산하면 880원 나와요. 여기까지. 선생님 저는 은근히 선입선출법이 더 어려워요. 왜요? 선입선출법 보세요. 보시면 이 시점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고 보니까 기초에 재고자산 100개 있었죠. 이게 아마 다 팔렸을 거라고요. 이게 아마 다 팔렸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 80개가 아무튼 팔린 거고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려서 이게 다 팔렸겠네. 이거 단가 어떻게 됩니까? 10원이요. 매출원가 얼마 나와요? 800원. 두 개 매출원가 차이 얼마입니까? 80원. 괜찮죠? 정확히 알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제가 늘 그 기본 강의 때도 얘기하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풀면 문제수도 줄고 시험 시간에도 빨리 풀 수 있는데 문제만 그냥 와다다닥 계속 많이 푸시고 이러시는 분은 계속 기계적으로 푸시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확 내려간다고요. 본인 기대치보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 되고 여러분. 볼게요. 이제 12번 보면 수익인식인데 일단 첫 번째로 반품 가능 판매가 나왔거든요. 반품 조건부 판매. 그럼 반품 조건부 판매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뭐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판매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죠? 하지만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면 판매 시점에 수익으로 절대로 인식하지 않아요. 반품 기간이 끝나거나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 보시면 반품 가능 재화의 판매로서 반품 관련 위험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대요. 그럼 팔린 게 아니라고요. 물건을 보냈어도. 답은 몇 번 그래서? 1번. 재화 용역의 판매 시점, 고객한테 물건을 보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걸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1번이 답이라고요. 2번을 보시면 2번은 위탁 판매가 나와요. 위탁 판매 보시면 여기 저희 해커스가 있어요. 해커스가 책을 파는 게 아니라 교보문고가 대신 팔아준다고요. 이 경우에 해커스를 뭐라고 그래요? 판매를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자라고 하고요. 교보문고를 판매를 대신 받아서 팔아주기 때문에 수탁자라고 합니다. 여기 고객이 있다고요. 이 경우에 아셔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수익 기준서까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셔야 될 게 실제로 이 수탁자,
교보문고가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수탁자, 해커스가 교보문고한테 물건을 넘겼을 때 판매된 게 맞아요. 하지만 위험과 효익을 교보문고한테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해커스기 때문에 언제 판매된 걸로 보러 고객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해커스가 교보문고한테 책을 넘겼을 때 위험과 효익이 다 넘어갔어. 반품도 안 시켜주고. 이런 경우에는 이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교보문고가 아직 위험과 효익을 넘기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객한테 판매하는 이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고요.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탁자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지 않고 위탁자가 대리인으로서 재화를 맡아서 판매하는 위탁 판매는 실제로 넘겨주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게 맞겠죠. 맞고요. 3번 활부 판매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조건 활부 판매는 물건을 인도했을 때 수익으로 잡아요. 단 오답 유형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게 활부 판매라 하더라도 대금의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면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금의 회수 가능성은 별도의 손상차손 손실충당금으로 잡는 거지 매출을 인식하지인지 인식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데는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추가해 주면 좋겠죠? 네 번째, 상품권이요.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백화점이 고객들한테 상품권을 팔았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요 상품권이 돌아왔을 때 수익으로 인식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상품권 발행 후 재화를 인도하고 상품권을 다시 회수한 경우에 그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맞죠? 여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넘겨보시면 네, 보시죠. 네, 13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생뚱맞게 전환사채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도 몇 번 출제가 돼서 여러분 정리하셨을 테니까 사실 전환사채의 내용을 아예 버리지 않으셨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죠? 그럼 보시면 지금 사채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고 표시 이자율이 2%니까 2,000원씩 계속 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가 있습니까? 만기까지 전환이 안 되면 추가로 주기로 한 돈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상환할증금이라고 했죠? 문제 보시면 상환할증금이 10,000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환사채의 현금 흐름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 뭐 해줘야 돼요? 요걸 발행 시점에 공정가치로 계산을 해주려면 발행 시점에 시장이자를 알아야겠죠? 발행 시점에 시장이자율이 10%래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000원 곱하기 2년에 이자율 10% 현가계수 문제 다 나와 있어요. 연금현가계수요. 현가계수가 아니라 연금현가계수 더하기 11만원 곱하기 2년에 이자율 10% 현가계수 해주면 되겠죠? 다 나와 있어요. 요 정도는 우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91,000원. 그래서 실제로 이 전환사채는 사채만 놓고 보면 91,000원짜리라고요. 근데 얼마에 발행했어요? 97,000원에 발행했죠. 그럼 추가로 돈 얼마 준 거예요? 6,000원 더 줬죠. 이게 뭡니까? 나중에 이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추가로 주고 돈 받은 거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환권 대가. 답은 몇 번? 6,000원. 괜찮죠? 실제 저희 시험에 전환권 대가 정도까지만 딱 물어보기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많이 나와서 요 정도는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괜찮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죠. 현금 흐름표는 제가 저번 국가직 7급 할 때도 그 로직을 가볍게 얘기했었는데 결국 현금 흐름표는 뭐냐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관련 계정들을 현금 빼고 다시 회계 처리하면 현금만 툭 튀어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식분계법으로 푸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옮겨 적으면 돼요. 그렇죠? 옮겨 적어봅시다. 옮겨 적어보시면 올해 이자 비용이 65,000원이래요. 이걸 회계 처리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문제 풀이법이 약식분계법이에요. 그럼 보시면 이자 비용은 차변인 거 아시죠? 쓰세요. 65,000원. 그리고 뭐래요? 현금으로 실제 나간 돈이 58,000원이래요. 쓰세요. 현금으로 58,000원 나갔다고요. 그쵸? 여기까지 했고요. X 0년 초에 기초 시점에 미지급 이자가 12,000원 있고요. 모르겠고 일단 X 0년의 기초 시점에 선급 이자가 1,800원이었는데 기말에 1,400원 됐대요. 선급 이자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미리 낸 이자니까 자산이죠. 자산이 18,000원에서 14,000원으로 1,800원에서 1,400원으로 400원 줄었어요. 그럼 그냥 회계 처리하세요. 선급 이자가 400원 줄었네. 다 썼는데 대차가 안 맞죠. 대차가 맞아야 되는데. 이 대차가 뭐겠어? 미지급 이자라고요. 그럼 미지급 이자가 얼마 늘어난 거냐면 요거 계산하면 미지급 이자가 6,600원 늘어난 거라고요.
그럼 부채가 기초 대비 기말에 6,600원 늘어난 거예요. 미지급 이자 기초 얼마 있었어요? 미지급 이자 기초에 12,000원 있었죠. 그게 6,600원 늘어난 거라고요. 그럼 기말에 미지급 이자는 얼마? 18,600원. 3번. 할 수 있겠죠. 요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시험에서 회계 현금흐름표 나오면 약식분계법으로 웬간하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외우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외우지 않고. 한 턴만 이해하시면 돼. 저희 시험에서 현금흐름표 하시고,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뭐 나왔습니까, 이거 지금? 고급 회계, 지분법 나왔죠. 지분법이요. 사실 세무사 시험만 돼도 지분법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저희 나왔거든요. 볼게요. 간단합니다. 이거 저는 그림 그려서 풀거든요. 그림 그려보시면 돼. 자, 보세요. 일단 지금 주 경기의 자본의 장부 금액이 얼마래요? 자본의 장부 금액이 15,000원이죠. 근데 나는 이 중에 40%만 내가 산 거라고요. 그럼 150만 원이죠? 150만 원에 40% 하면 얼마 나옵니까? 150만 원에 40% 하면 60만 원 나와요. 그리고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 있대요?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차이 나는 금액이 30만 원 있대요. 이것도 내가 40% 취득한 거라고요. 그럼 30만 원에 40% 하니까 얼마예요? 12만 원. 그럼 나는 72만 원짜리 살려고 돈 얼마 냈습니까? 사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얼마 냈어요? 그쵸? 80만 원 냈죠? 그럼 나머지 요건 뭐가 돼요? 요거는 영업권이 되죠. 근데 뭐 사실 저희 시험에 그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80만 원부터 시작하는 선생님들도 많죠. 뭐 이래도 돼요.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뭐 해줘야 돼요? 지금 X1년도에 X1년도 보시면 X1년도에 경기의 단기순이익이 10만 원이었고 X2년도에 경기의 단기순이익이 20만 원이었는데 보세요. 지금 경기 입장에서는 건물의 장부 금액이 30만 원 덜 잡혔다고요. 근데 지분법 입장에선 건물이 30만 원 더 잡혀야 돼. 그럼 경기의 개별 재무제표 입장에선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30만 원 나누기 6년에서 5만 원씩 덜 잡혔을 거라고요. 하지만 지분법으로 연결하게 되면 지분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요거에 6년 한 5만 원씩 더 잡아줘야 된다고요. 그럼 야, 네 당기순이익에서 5만 원 빼줘야겠는데? 네 당기순이익에서 5만 원 빼줘야겠는데? 그럼 조정 후 당기순이익이 X1년도에는 5만 원이고 조정 후 당기순이익이 X2년도에는 15만 원이네. 그럼 네 당기순이익 X1년도와 X2년도를 지금 다 더하면 20만 원인데 그것도 내가 40% 먹을 거거든? 그럼 20만 원에 40% 하면 얼마예요? 8만 원. 그럼 이거 다 더한 게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장부 금액인데 이만큼은 어차피 80만 원이니까 얘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 88만 원. 괜찮죠? 여기까지요. 사실 요거 그림까지는 나눠서 그릴 필요 없는데 80만 원에서 바로 요거 두 개 나눠서 해도 되는데 한번 나눠봤습니다. 나중에 좀 복잡한 문제는 요것도 알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는 여기까지 나왔는데 뭐 아주 무난했죠. 물론 뒤에 17번도 있지만 그럼 16번 보시면 아이고 변동원가가 나왔죠. 변동원가. 한번 보시죠. 변동원가 문제. 자, 그럼 우리 문제 틀에 넣어보면 여기 지금 변동원가를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계산해보면 단위당 판매가가 50원이었고요. 직접 재료비 10원, 직접 노무기 8원, 변동제조 간접원가 12원. 이렇게. 그쵸? 여기다가 실제로 올해 판매 수량 곱해주고 여기서 고정 제조 간접원가 100만 원 빼준 게 변동원가 기준으로 영업이익인 60만 원 나온다고요. 괜찮죠? 그럼 계산하면 판매 수량이 8만 개인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전부 원가를 기준으로 할 때 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어떻게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하냐요? 더하기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다시 더해주고 기초 재고자산에 있었던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빼주면 되는데 X1년 초에 설립됐기 때문에 기초에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없어요. 우리 뭐만 해주면 돼? 기말에 고정제조 간접원가만 더해주면 되겠죠. 총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100만 원인데 단기 생산량이 10만 개니까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얼마예요? 10원이죠. 그럼 보세요. 올해 10만 개 생산했는데 8만 개 팔았으니까 기말에 얼마 남아있겠어요? 2만 개 남아있겠죠. 2만 개에다가 단위당 10만 해주면 되겠네. 이거 더해주시면 얼마 나와요? 20만 원 나와요. 괜찮죠?
그럼 우리 어떻게 돼? 전부 원가 계산하에 영업이익은 8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봤고요. 17번이요. 17번 보시면 와 이거 진짜 이거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이 리스가 개정되면서 회계사 시험에는 실제로 조 내용이 한번 나왔어요. 2년 전에 이게 한번 나왔거든요. 이게 저희 공무원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리스가 개정됐잖아요. 작년에. 리스 개정된 거의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리스가 개정돼서 이제 리스 이용자는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의 구분이 없이 무조건 자산과 부채를 잡아야 된다는 게 이 리스의 기본이었죠. 개정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일단 요즘 실제로 실무를 가보면 이 리스를 하는 이 리스 이용자인 회사 입장에서는 이 자산과 부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예 이건 리스가 아니라고 막 부정한다고요. 저 이거 리스 아니에요. 리스 아니라고 그런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저 회사 중에 어떤 회사에 있었냐면 대표님 차가 굉장히 큰 차였어요. 엄청 큰 차라서 그 회사 사옥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에 그 차가 못 들어가. 그래서 그 옆에 공영 주차장에 차를 댄다고요. 근데 그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 공영 주차장에서도 지정된 장소에만 그 차를 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주차 이율을 냈거든요. 이거 리스로 봐서 이제 자산부채 잡아줘야 되거든요.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무에서 일어나는데 그럼 실제로 실무에서 가장 반발이 있는 게 뭐냐면 아니 무조건 빌려 쓴 건 이제 다 자산부채 잡아야 된다고? 아니 그럼 정수기 빌린 건 정수기 쓴 거는 정수기 렌탈한 거는 아니 프린터 렌탈한 거 이런 것도 다 부채 잡아야 된다고? 막 그랬다고요. 말도 안 되죠. 저희 해커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정수기 이거 렌탈하면 한 달에 뭐 한 5만 원 낸다고 치면 한 달에 5만 원 내는 걸 부채를 잡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외사항으로 단기 리스이거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인 경우에는 리스를 자산과 부채 안 잡아줘도 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해요. 단기 리스는 어떤 리스를 얘기하냐면 단기 리스는 계약 기간이 12개월 이내이면 단기 리스로 봐서 리스와 관련해서 자산과 부채를 안 잡아도 됩니다. 그럼 소액 기초자산 리스 같은 경우엔 소액이면 되는데 요거 내용을 좀 정리해 보셔야 되는데 어떤 걸 정리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로 소액은 여러분 무조건 새것 기준이에요. 새것 기준입니다. 아니 만약에 제 차가 원래 살 때는 1억짜리인데 한 10년 지나면 500만 원도 안 할 거라고요. 그럼 500만 원인데 이거 500만 원을 리스하면 소액 아니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이게 새 것일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그거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 소액 기초자산 리스가 되려면 상호 위전도가 낮아야 돼.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리스하고 소프트웨어를 리스했어.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기계장치가 돌아간대. 근데 소프트웨어 렌탈료는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기계장치는 한 달에 1,000,000원씩이래.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돌아간대. 그럼 두 개를 하나로 본다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소액 기초자산 리스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호 위전도가 낮아야 되고요. 개별적으로 나 따로따로 효익을 낼 수 있어야 소액 기초자산 리스로 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게 절대적 기준으로 해요. 기업 개별적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니 소액이면 리스 다 자산부채 안 잡아도 된대. 그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다 소액이죠 뭐. 그분 입장에서 소액이 아닌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건 안 된다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소액인 걸 기준으로 해요.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되고 조금 응용인데 조금만 응용해 볼게요. 조금만 응용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단기 리스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산별로 구분합니다. 기초 자산별로 판단해요. 이게 뭐냐면 그럼 짱구로 굴릴 수 있잖아. 아 리스 계약 기간이 12개월 이내면 그러면 소액으로 단기 리스로 봐서 자산부채 안 잡아도 돼? 그럼 우리 앞으로 리스 계약 기간을 6개월에 한 번씩 갱신합시다 이런다고요. 그럼 똑같이 자동차를 쓰고 있는데 자동차를 6개월에 한 번씩 갱신한대. 근데 계속 이 차 쓰고 있대. 아 그럼 그게 어떻게 단기 리스예요. 그래서 자산별로 판단하고 그랬고요. 저희 해커스 같은 경우에 저희 해커스 엄청 크잖아요. 학원들 진짜 많잖아요. 저희 해커스 계열사에 있는 모든 학원의 정수기를 다 더하면 몇 개일까요? 제 생각에 100개는 넘을 것 같은데 정수기 렌탈료만 몇백만 원씩 나올 거라고요. 그런 건 소액으로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소액 기초자산 리스 같은 경우엔 자산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리스 유형별로 판단해요. 아니 해커스가 정수기 하나 빌린 거는 소액이지만 한 번에 600개씩 계약한대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소액으로 봅니까? 그 얘기예요. 요 정도는 정리하셔야 돼요. 요 정도는. 좋아요. 봅시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단기 리스는 리스 기간이 12개월 이내이다. 맞죠? 일반적으로.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봤더니 리스 자산 여부의 평가는 이용자의 규모, 특정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안 된다고 그랬죠. 절대적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지. 리스 이용자 개별적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다 소액이에요. 그쵸?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번. 기초자산은 다른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지 않아야 한다. 맞습니다. 상호 의존도가 낮아야 된다고 그랬죠. 마지막 4번째. 리스 이용자가 소액 기초자산 그 자체를 사용하여 효익을 얻거나 리스 이용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그 자산을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요약입니다. 맞고요. 그래서 2번이 명확히 답이었고요. 18번 보시면 우리 원가액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 진짜 차분하게 한번 써보시면 식을 세워보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차분하게. 그럼 보시면 보세요. 제품 A가 있고 제품 B가 있는데 제품 A는 매출액 비중이 50%래요. 그럼 전체 매출액의 50%, 얘도 매출액의 50%겠죠? 전체 매출액의. 뭐가 있냐면 얘는 변동비가 전체 매출액의 60%래요. 얘는 0.5 매출에다가 0.6 곱한 게 변동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얼마 나와요? 요게 0.3이기 때문에 0.2 매출만큼 통관이익이 나올 거고요. 얘는 뭐래요? 전체 매출액의 0.4만큼 변동비가 발생한대요. 그럼 공원이익 얼마겠어요? 계산하면 이거 계산해서 빼주면 0.3 매출 나온다고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0.5의 매출만큼이 공원이익이겠죠? 거기서 고정비가 10만 원 있는데 고정비를 올해 20% 늘렸대요. 그럼 20% 늘리면 2만 원 또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0.5 매출액에서 12만 원 뺀 금액이 만 원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럼 0.5 매출액 빼기 12만 원이 만 원 나와야 되니까 역산하면 매출액 얼마 나와요? 역산하면 매출액이 26만 원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이거는 그냥 식 세워서 계산만 하면 되니까 하실 수 있어요. 봤고요. 19번. 정부에게 나왔는데 쉬웠죠? 그쵸? 정부에게 보시면 지금 자산의 분류를 보면 우리 고정자산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특정자산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습니까? 일반자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순자산 총계가 요거 다 3개 더하는 건데 요게 10원이었고요. 고정 순자산이 여기 6억, 특정 순자산이 1억이래요. 요게 얼마겠어요? 계산하면 3이겠죠? 요 상태예요. 근데 보시면 고정자산이 지금 주민 편의시설로 2억 늘었고요. 차입금 1억 증가했대요. 그럼 어떻게 돼? 계산하면 7 되겠죠. 특정자산 변동 없대요. 봤더니 순자산이 얼마 변동했대요? 3억 증가했다고 나와요. 그럼 13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요거 얼마 늘었겠어요? 5억으로 바뀌었겠죠. 그럼 얼마 는 거예요? 2억 는 거죠. 답은 2억 증가. 굉장히 쉽죠? 여기까지 봤고요. 20번 보시면 이거 좀 그렇게 좀 특별하게가 나왔는데 조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엽적인데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뭐가 틀렸냐면 2번이 틀렸어요. 보면 특별회계는 일반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일반 특별회계가 아니라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일반 특별회계가 아니라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랑 기타 특별회계로 나눠지거든요. 그죠? 2번이.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번에 지방직 서울시 7급 문제 풀이해 봤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 세계라는 게 이게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고 빨리 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이해하는 게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은 힘을 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